긴급 뉴스 속보입니다. 미국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방위비를 인상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있던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각하, 부디 발언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국방 비밀기술,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까지 알게 된 순간 미국 정부 당국의 관계자들을 모두 입이 벌어지고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내부 특파원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미국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충격적인 비밀 실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국방보도를 하는 기자 이선 맥그리거입니다. 군대, 무기, 세계 안보 이야기를 다뤄온 지 벌써 12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장군님들을 인터뷰했었고 미사일 실험을 지켜봤으며 멀리서 벌어진 전투들을 글로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 개인적인 여정이자 뜻밖의 발견이었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훌쩍거리며 뉴스 헤드라인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휴대폰에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도 있다는 긴급 알림이 뜨더군요. 그 순간 커피잔을 놓칠 뻔했어요. 한국의 주둔한 미군을 철수한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눈을 비비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뉴스룸 안의 불빛도 컴퓨터 스크린도 분주히 움직이는 기자들도 제겐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설마 잘못된 알림인가? 중얼거리며 백악관 안보 참모 미셸 오코너에게 전화를 걸었죠.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선, 이번에는 훈련이 아니에요. 정말 철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냉전 시절 이야기도 떠오르고 늘 긴장 관계에 있던 북한 얘기도 생각났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늘 보호해야 한다고 여겼던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저도 늘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한국이 우리 없이도 안전할 수 있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한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한두 번 한국 장교 몇 분을 만났던 것 말고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 첨단 기술 정도만 떠올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엔 한국은 우리 무기의 고객일 뿐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급히 수첩을 꺼내 질문을 적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인가요?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정말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걸까요? 미국 전략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주변의 타자 소리, 전화 벨 소리, 카메라 찰칵거리는 소리들이 모두 멀게만 느껴졌죠. 머릿속에는 그 네 가지 질문만 빽빽이 적혀 있었어요. 제 심장은 한 가지 목소리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어느새 저는 비행기에 올라타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 노 플랜 위드아웃. 코리아 한국 없는 계획이 없다라는 메모 제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동아시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비무장지대 쪽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손끝으로 따라갔어요. 고속열차 반짝이는 마천루 도시 불빛 너머로 보이는 산맥을 떠올리며 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하다.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똑똑하다. 이게 바로 저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편견을 안고 전 세계를 다니던 기자가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여정이죠.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함께 질문을 던져주세요.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놀라움을 느껴보세요. 과연 한국이 미국 군대 없이도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학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동맹관계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지 함께 알아갑시다. 공항에 내리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었어요. 공항 터미널을 빠르게 걸어가는데 노트와 녹음기가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셔틀버스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튀고 있었죠. 뉴스룸에 들어서니 불빛은 환했고 공기에는 커피와 프린터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책상에 앉아 빠르게 타자를 치고 있었고 전화벨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지도와 차트가 반짝였었습니다. 저는 제자리 칸막이 사이로 조용히 들어가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맴돌리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생각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빼겠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먼저 뉴스 아카이브를 뒤져봤습니다. 국방 예산, 의회 예산 싸움, 군사 지출에 대한 평범한 논평 기사들 뿐이었어요.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펜타곤 전략 동아시아이라는 폴더를 클릭했었죠. 수십 개의 PDF 파일과 긴 보고서, 작은 글씨로 가득한 파워포인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이 금세 피곤해졌어요. 잠시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찾고 싶은 게 뭘까? 속삭이며 되물었죠. 확실한 무언가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요.
파일 이름을 다시 살펴보다가 2019년 아시아 플랜 메모 비공식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공식이라는 단어가 유독 튀었었어요. 클릭하자 화면에 빽빽한 단락이 펼쳐졌습니다. 스크롤하다가 대문자 제목을 발견했죠. 제목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 계획이 없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어요.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모든 조치는 동아시아 방위 체계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다시 또 읽었습니다. 턱이 떨릴 정도였어요. 한국 없이는 계획이 없다. 이 짧은 문구가 가슴을 세게 친 느낌이었죠. 펜을 탁탁 두드리며 지금까지 제가 썼던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미국 무기의 단순 고객으로 여겼던 과거가 갑자기 잘못된 생각처럼 느껴졌어요. 일어나서 의자를 끌며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이런 메모가 존재한다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니? 빈 사무실을 향해 물었죠. 동료들은 화면만 보고 지나칠 뿐 제가 손에 든 문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걸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전화를 들어 옛 펜타곤 분석가였던 친구 로버트 장에게 연락했었어요. 함께 일했던 적이 몇 번 있었기에 복잡한 국방 용어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몇 시간 뒤 국회의사당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벽은 따뜻한 노란색이었고 각 구운 페이스트리 향이 가득했었어요. 우리는 창가 작은 원탁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밖에는 잔잔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죠. 제가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로버트, 이거 봐요. 그가 파일을 열고 제목을 흘낏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거 기밀 문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다가갔습니다. 비공식 표시만 되어 있고 여기 있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쓰여 있어요. 그는 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선 단순한 예산 싸움이 아니에요. 한국 방위 기술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그는 화면을 탭하며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국가 목록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폴란드 KF-21 전투기 문의. 사우디아라비아 천무 로켓 시스템 관심. 보세요. 폴란드는 한국 전투기를 사려고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로켓을 원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 고객이 아니라 글로벌 무기 시장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며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한국은 단순 고객이다라는 제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졌죠. 가슴이 뛰고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사는 쪽에서 만드는 쪽, 초보에서 리더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우면서도 흥분됐습니다. 로버트가 뒤로 기대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훈련, 유지, 보수,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수출이지 단순 제품이 아니에요. 전략적 수출.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쫙 펴고 그 말을 적었습니다. 로버트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는 한국의 인공지능 전투 네트워크와 센서 시스템이 위성, 교란 상황에서도 부대를 연결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쯤 비는 그쳤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 아래 뉴스룸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에는 질문과 아이디어가 바쁘게 떠다녔습니다. 한국이 의존적인 동맹이라는 제 편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었죠. 뉴스룸 문을 다시 열고 들어서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확실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기사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쩌면 제 자신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자 가슴이 콩닥거렸었어요. 비행기는 속도를 줄였고 흐린 회색 하늘 아래 활주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시원한 바람이 활주로 출입구 문을 통해 한꺼번에 밀려들었었습니다. 저는 제트브리지를 따라 내려와 전에 상상만 했던 세상으로 들어섰어요. 터미널에 들어서자 세련된 금속 자동문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긴 줄도 밀치고 밀리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한문 앞에 다가가 여권을 유리판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문이 쉬익하고 부드럽게 열렸었어요. 저는 웃으며 속으로 말했었죠. 한국은 정말 앞서가고 있구나.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이 높고 환했었습니다. 하얀 조명이 거울처럼 반사되는 반짝이는 바닥 위로 비춰졌어요. 벽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는 로봇들이 가지런히 짐을 운반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드론들이 머리 위에서 떠서 신문과 음료를 분주한 여행객들에게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었죠. 한국은 똑똑하구나. 큰 글씨로 써진 안내 표지판이 파란색과 초록색 네온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가 한국어와 영어로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공기는 선선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었습니다. 짐가방을 끌며 유리벽 너머로 주기된 비행기들이 보이는 공간을 지나갔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살짝 비치며 활주로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나중에 저 비행기를 타겠구나 생각하며 설레었었죠.
다음으로 작은 전기 카트들이 있는 구역에 도착했어요. 미소 띈 직원이 다가와 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카트 의자가 빙글 돌아 제가 탈 수 있도록 해주었었죠. 카트가 움직이는 동안 가족, 비즈니스맨, 관광객 모두가 같은 카트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지 않아도 되었어요. 저는 기분 좋게 기대며 말했었죠. 한국은 정말 효율적이구나. 투명 유리벽 앞에서 카트가 멈췄어요. 그 너머로 선명한 빨간색 열차가 보였습니다. 매끈하게 빛나는 탄환 같았죠. 표지판에는 서울행 공항철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터치스크린 매표소에서 휴대폰을 리더기에 터치했고 화면이 초록색으로 깜빡이더니 1초 만에 표가 출력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었어요. 한국은 정말 빠르구나. 열차 안은 모든 좌석이 넓고 편안했었어요. 큰 창문으로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초록빛 논밭과 높이 솟은 오피스 타워를 스쳐 지나갔어요. 차가 달리는 도로 위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멀리에서는 산봉우리들이 낮게 깔린 구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저는 몸이 무겁지만 마음은 여전히 들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떠올렸어요. 며칠 전만 해도 시끄러운 뉴스룸에서 한국이 스스로 설 수 있을지 의심했었는데 이제는 눈앞에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펜을 들고 이렇게 썼었어요. 한국은 앞서가고 있다. 한국은 똑똑하다. 한국은 효율적이다. 한국은 빠르다. 마치 주문처럼 3번 반복하며 펜을 빠르게 움직였죠. 서울역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리자 상점과 카페로 가득한 넓은 홀이 나왔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커피 가게의 다채로운 간판이 눈에 들어왔으며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철 노선도가 안내판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었지만 누구도 서두르지는 않았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찾아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도심의 맥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빌딩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전광판에서는 밝은 광고가 번쩍였죠. 교복을 입은 아이들 무리가 횡단보도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파는 따끈한 떡볶이는 매콤달콤한 향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쉬고 저는 생각했었죠. 이 모든 게 현실이구나. 한국이 여기에 있구나. 예전의 의심들은 이제 신발 속 작은 돌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노트를 손에 쥔 채 저는 분주한 거리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진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조사가 며칠째 계속되는 어느 날 저는 KF-21 전투기 생산시설에 도착했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함께 밀려왔었습니다. 커다란 은빛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정문 앞에서 한 경비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심장이 쿵쿵거렸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속으로 속삭였었답니다. 한국이 미래를 만든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축구장보다도 더 큰 경납고가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천장 아래로 밝은 조명이 비쳤고 반짝이는 전투기 몸체들이 마치 은빛 상어처럼 줄지어 서 있었죠. 바닥은 허공에 떠있는 듯 깨끗해서 기체가 반사되었었고 기계들이 부드러운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기체 앞에서 박 과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흰색 작업복에 친절한 미소가 느껴졌었죠. 과장님은 안내선이 그어진 길을 따라 한 역마다 멈춰서며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역에는 로봇 팔이 완벽한 조화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한 팔은 무거운 날개 패널을 잡고 다른 팔은 용접 토치로 금속 두 조각을 이어붙이고 있었죠. 불꽃이 마치 작은 불꽃놀이처럼 튀었지만 곧 밝은 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정밀합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로봇들은 0.1mm 단위까지 정확하게 작업합니다. 옆 모니터에는 측정값들이 순식간에 바뀌며 깜빡이고 있었어요. 0.12mm, 0.09mm, 0.15mm.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죠. 한국이 혁신을 이끌고 있구나. 이 기계들은 결코 지치거나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역으로 이동하자 헤드셋을 쓴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3D 모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화면에는 디지털 계기판과 경고등이 달린 가상 조종석이, 다른 화면에는 전투기 몸체 곳곳에 배치된 센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입니다. 과장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조종사보다 빠르게 최적의 기동을 제안할 수 있죠. 과장님이 버튼을 누르자 가상의 전투기가 산과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빨간 점은 적의 미사일을, 초록색 선은 안전 경로를 보여주었어요. 잠시 후 화면에 위협 해소됨이라는 문구가 뜨자 엔지니어들이 작은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전율이 느껴졌었고 한국이 방위를 선도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부품과 탄약이 보관된 구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천장 높이까지 쌓인 선반마다 부품 번호가 붙어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에는 상자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우리 시스템은 모든 부품을 추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볼트부터 미사일까지 인공지능이 수량을 파악하고 재고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문까지 해줍니다. 스캐너가 상자 바코드를 읽자 컴퓨터엔 즉시 기록이 남았습니다. 화면에는 재고 수치가 150에서 149로 바뀌고 곧바로 추가 주문이 잡혔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감탄했었어요. 공장을 돌아보던 중 센서 네트워크 구역이라는 큰 표지판이 눈에 띄었어요. 그 안에는 실린더 모양의 센서들이 케이블로 연결되어 줄지어 있었고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군 전투기는 위성에 의존하지만 과장님이 조용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투기는 이 센서들에 의존합니다. 일부가 파손돼도 나머지 센서들이 데이터를 공유해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든요. 과장님이 센서를 톡 건드리자 불빛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옆 센서도 즉시 빨간불이 들어왔었어요.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실시간 분석 같은 단어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엔지니어들과 윙윙거리는 기계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한국이 무기 소비국에서 창조국이자 혁신국으로 도약했음을 깨달았죠. 공장을 나서기 전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죠? 과장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죠. 우리는 반응보다 예방이 더 낫다고 믿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노트를 덮고 존경심을 가득 느꼈습니다. 경납고를 나서며 반짝이는 전투기줄을 뒤돌아본 뒤 속으로 말했었어요. 한국이 미래를 만든다. 제 안의 의심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걸 목격했었으니까요. 저는 공장 투어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왔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메모로 가득했었습니다.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예방이 반응보다 낫다. 택시가 편집국 건물 앞에 멈추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뉴스룸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키보드 타자 소리, 전화 벨, 낮은 목소리의 대화. 제 책상 위에는 조사 자료와 빈 커피잔이 쌓여 있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앉아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반짝였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첫 기사의 제목을 쳤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저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직접적인 문장으로 써섰습니다. 은빛 전투기 경납고 금속을 용접하는 로봇, 적 기동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묘사했었죠. 일부가 고장나도 살아남는 센서 네트워크 이야기도 적었습니다. 한 문장마다 같은 아이디어를 반복했죠. 예방이 반응보다 낫다. 한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막는 전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원고를 다 쓰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한 뉴스룸에 울려 퍼졌었죠. 한국이 미래를 만든다. 예방이 반응보다 낫다. 한국이 미래를 만든다. 예방이 반응보다 낫다. 한국이 미래를 만든다. 예방이 반응보다 낫다. 저는 미소 지었었어요. 기사가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성취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제가 잘 아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 하워드 스톤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었죠. 이선 기자, 기사 내용을 수정해주세요. 일부 내용은 민감해서 게재하기 어렵습니다. 속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 그 단어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민감하다니 진실은 민감하지 않다. 진실은 진실이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전화선 너머 하워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선 기자,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만 한국의 새로운 방위 모델을 공개하면 외교적인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해요.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씨,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실존하며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인공지능과 센서 네트워크 부분은 줄여주십시오. 예방이 반응보다 낫다 문구도 빼주시고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잠시 생각했죠. 한국에서 제게 그들의 노력과 혁신을 보여준 사람들. 그분들이 제게 진실을 정확히 전해달라 믿었었어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번째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예방 전략이 미국의 전통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깊이 살펴보는 기사였어요. 공장 내부 모습, 위협 해소됨이라고 환호하던 엔지니어들, 초록빛으로 깜빡이던 센서줄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죠. 예방이 반응보다 낫다는 것은 한국 방위의 핵심입니다. 예방이 반응보다 낫다는 것은 한국 방위의 핵심입니다. 독자들이 이 문구를 기억하도록 3번 반복했어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막는 것이 얼마나 대담한 군사적 전환인지 설명했습니다. 원고를 보내고 기다렸죠. 며칠 뒤 CNN에서 패널 토론 라이브 초대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제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선 맥그리거 미국 국방기자.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강한 조명이 눈을 부셨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한국에서 배운 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담담히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어 방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국으로부터 예방이 반응보다 낫다는 걸 배웠습니다. 패널리스트들은 잠시 말을 잃었고 뒤편 모니터에는 전투기와 센서 이미지가 천천히 회전했었어요. 시청자 트윗들도 떴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한국이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처음으로 자부심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압박을 뚫고 나갔어요. 전쟁을 막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걸 사람들도 깨닫는 듯 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제 휴대폰은 찬사와 의심이 섞인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이 이야기를 있어야 할 그대로 전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침묵 말고 진실을, 반응보다 예방을.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한국의 혁신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을 분명히 내디뎠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합참본부에 도착했었어요. 반짝이는 석재와 유리로 지어진 건물은 거대했고 바깥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회전문을 지나 들어서자 차갑고 조용한 공기가 목적의식을 띠고 저를 반겨주었죠. 로비에 들어서니 반짝이는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장교들이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배지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머리 위에 걸린 대형 현수막에는 주한미군 철수 이후 방위 체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꼭 쥐고 큰 회의장 쪽으로 표시를 따라 걸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수백 명이 단정히 놓인 의자에 앉아 무대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한반도 지도와 전투기, 미사일, 인공위성 그림이 번갈아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와 깔끔한 카펫 냄새가 은은히 섞여 있었죠. 저는 앞쪽 자리를 차지하고 무대와 화면을 번갈아 보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한 장군님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은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희는 이제 새 겹방위망을 공개합니다. 장군님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화면에는 짙은 파란 원에 계층 1 사이버우주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전 세계를 잇는 빗줄기 같은 선들이 위성과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전산망이 함께 작동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죠. 우리 사이버우주 전력은 네트워크와 인공위성을 지킵니다. 멀리서 위협을 탐지하죠. 다음 화면은 계층 2 미사일 항공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 모형과 지상 발사 미사일이 가상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빨간 점은 위협, 초록 선은 회피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이 몇 분 안에 대응합니다.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위협을 차단할 수 있죠. 저는 노트에 계층 1 사이버우주, 계층 2 미사일 항공 이라고 빠르게 적었습니다. 속으로도 소리 내어 대뇌었죠. 마지막 화면에는 계층 3 지상 해상이었습니다. 전차가 디지털 언덕을 굴러가고 함정이 가상 바다를 헤치며 나아갔어요. 파란 화살표는 병력 이동을, 초록점은 해안 센서 기지를 표시했습니다. 지상 해상 전력이 방패를 완성합니다. 방어선을 든든히 지키죠. 화면이 합쳐지며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고리가 한반도를 감싸는 거대한 이미지가 떴습니다. 빗줄기가 맥박처럼 깜빡였어요. 모든 계층은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즉각 대응합니다. 외국군 없이도 72시간 내에 모든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화면 속 선들이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인 채 너들 놓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떨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지킨다. 발표가 끝난 뒤 복도에 나서자 장교들과 분석가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소희가 태블릿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물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단지 반응하지 않아요. 예방하고 배우고 공유하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심과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가졌던 한국은 미군이 필요하다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분명히 보였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이자 방위 혁신의 선두주자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빌딩 불빛과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넓은 도로 위로 차들이 부드럽게 지나갔어요. 노트를 한 번 더 펼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이 미래를 만든다. 한국이 스스로 지킨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다. 이 문장을 2번 더 반복하며 힘을 실었죠.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한강이 보이는 창가 작은 책상에 앉아 최종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이나 방위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존중과 배움,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동맹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며 속삭였죠. 함께라면 더 강해진다.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여정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는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 것이었죠.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